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커피를 가져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뭐 돈을 좋아하는데 커피를 가져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커피값이라도 돈으로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니 저는 푼돈은 좋아합니다. 큰 돈 안 좋아하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그렇게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책은 48쪽 테마 15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테마 15라고 나왔는데 이 테마 15 하기 전에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테마 15가 부동산의 특성과 기능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특성과 기능을 가볍게 이제 보자고요.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기억나는 게 부동산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역할.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거기 핵심 포인트에 부동산 시장의 정의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오고 그 밑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왔어요. 48쪽 하단부 핵심 포인트에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왔습니다. 자원 배분, 다른 말로 공간 배분, 교환 기능, 가격 창조 및 가격 파괴 기능. 요 가격 창조와 파괴란 말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1억으로 형성됐다가 1억 2천 됐다가 그럼 1억이 파괴되고 1억 2천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가격이 창조되고 변동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토지 이용의 유형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토지 이용 형태. 자,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토지 이용 형태가 어떻게 결정된가요? 이 토지 이용은 이 토지에 대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토지 이용 형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느냐, 상업용으로 이용하느냐, 공업용으로 이용하느냐, 그게 토지용 형태의 결정이라고. 토지용 형태 결정. 그러면 주거용으로 이용한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내면 주거용으로 이용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토지용 형태를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두 번째. 자, 가격을 창조한다. 가격을 창조한데 우리 책은 가격 창조, 가격 파괴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격 결정하고 가격이 변동한다 그러면 될 텐데 이따위로 표현한다고 학자들은 성격이 희한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소리냐고. 뭐 이따위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가격 결정하고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변동하죠. 이 말을 이렇게 가격을 창조한다, 가격을 파괴한다, 이따위로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동산 학자라고 하면 그러냐고요? 그렇게 해버리냐. 뭐 이따위로 표현하지 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걸 학자들은 가격을 창조한다, 가격을 파괴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중요한 걸 때 참 가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자, 자원을 배분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공간을 배분한다. 근데 이 자원 배분이 부동산 시장은 원활하다 아니면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자원 배분은 된다. 자원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리고 자원 배분이 된다. 이렇게 해요. 토지용 형태를 결정,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가격 결정, 자원 배분 그러거든요. 이 가정, 이거 제가 순서를 하려는데 이 순서가 좀 잘못됐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써놓고 여기 6개를 쓰면 돼. 6개를 써놓고 이 가정, 자, 교, 용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토지용 형태를 결정,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정보 제공에서는 뒤에 무슨 말이 없어요. 그냥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자원은 자원 배분. 근데 자원 배분이 공간 배분이라 할 수 있고 소유권을 할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교환, 양과 질의 조정.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서 이 가정자 교양 그러는데 기능에서 이거 하나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란 말은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요. 자원 배분이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기능이에요. 기능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족을 달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 것인가? 누구하고 누가 만나서 가격 결정해요? 매수인하고 매도인.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수요자와 공급자인데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만나서 이제 가격 결정해요.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매수인이
이야기하는 가격이 있다고. 자, 물건을 사러 가서 사는 사람이 수요자가 여기 파는 사람한테 공급자에게 나 이거 얼마에 사고 싶다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얼마에 사고 싶다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물어본 거야. 얼마짜리예요? 그런다고. 그럼 매도인이 뭐라 하냐면 매도인이 10억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10억이요. 이렇게 이 10억을 매도인 제한 가격이라고 그래. 제한 가격. 매도인이 지금 매수인에게 제한한 거야. 10억에 살래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또 제한한 가격이 있다고. 매수인이 말하는 가격이 있다고. 요 매수인 제한 가격이 매수인이 자기 마음속에 지금 두고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 매수인은 이걸 8억에 지금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매수인 제한 가격은 8억이고 매도인 제한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럼 가격이 형성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때 이제 중개사가 개입한 거야. 중개사가 개입해서 매도인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10억에는 누구도 안 삽니다. 9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일단 매수인한테 가서는 8억까지는 못 사요. 9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좋아요. 그럼 나는 9억까지. 매도인은 나는 9억까지. 그러면 이제 이 9억이 매수인 제한 가격, 매도인 제한 가격이 된 거야. 그럼 가격을 얼마에 결정돼요? 9억이. 이걸 뭐라 하냐면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매수인 제한 가격과 매도인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요. 그럼 매수인은 10억이, 매도인은 8억이었고 매도인은 10억이었다. 접점이 안 된다고. 접점이 어디요? 9억.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결정됩니까?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 매수인 제한 가격과 매도인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자, 자원 배분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자, 시장의 특성.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지역별 부분 시장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자가 나오죠. 시장의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 비공개성 이렇게.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되면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비용,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습니다. 그럼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 가격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왜곡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 왜곡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죠.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시장 기능을 높입니까? 떨어뜨립니까? 떨어뜨리죠.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그게 부동산 가격이 높든 낮든 그것은 상관없이. 근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기능을 다운시키고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의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빨리 안 팔리죠. 그래서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 거래 곤란성, 환금성이 낮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테마 15번은 이제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테마 15번에서 그 왼쪽 핵심 포인트 왼쪽 가면 완전 경쟁과 불안정 시장을 지금 비교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부동산 시장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불안전.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테마 문제 갑시다. 이 테마 문제하고 이제 테마 15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여기 테마 문제하고 49페이지 유사 문제 4개 나왔는데 보면 다 옛날 문제들이에요. 옛날 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갑시다. 테마 문제 옳지 않는 거. 자, 테마 문제가 22회 때고 유사 문제는 1번만 23회 때고 나머지는 19회 때, 17회 때, 21회 때.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란 소리예요. 자, 1번 테마 문제.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마곡에 있느냐, 영등포에 있느냐 이 소리잖아요.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죠?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가 속한 지역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 뜻이에요.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지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소리지. 가격 왜곡. 3번.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 여기 칠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토지용 형태 결정,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을 공간 배분, 교환, 그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소유권 할당이란 말이 없죠. 소유권 할당이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가 2개 있다. 그 아파트라는 자원이 여러분에게 할당된 거라고. 할당. 그래서 소유권 할당이라고 해요. 그럼 3번 질문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자, 5번. 5번이 여기야, 여기. 토지용 형태. 토지용 형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지대 지불, 하곡동 1번지 토지의 토지용 형태가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거지를 이용할 사람이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면 주거지를 이용하게 되고, 공업지를 이용할 사람이 지대 지불 능력이 가장 뛰어나면 공업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몇 번 지문? 4번 지문.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OX? O. 자,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고, 1번, 2번, 5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고.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국지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 되고 지역별로 분산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달라진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자, 됐습니다. 자, 유사문제로 갑시다. 유사문제 1번으로 가죠. 틀린 거. 1번에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OX? O. 오잖아요. 자,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OX? O. 부동산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특성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단기적 가격 왜곡.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아까 대표 유형 문제에서도 단기적 가격 왜곡 나왔죠? 또 나오잖아요.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B자가 나오면 뭡니까? 개별성. 개별성이라고. 3번에 틀렸어요. 비가역성이 아니라 뭡니까? 개별성. 개별성. 비가역성의 뜻은 한 번 잘못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게 비가역성이에요. 한 번 잘못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게 비가역성. 북한산 국립공원을 다 파헤쳤어.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럼 원래 상태, 북한산 국립공원 산 상태로 돌아가기 시도해요,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은 개별성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건 비가역성에서 틀린 지문. 답이 3번. 4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배워. 다음 주에요.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배우니까 이런 지문도 있구나 하자고요. 자, 5번은 금방 설명했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은 매수인 제한 가격과 매도인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여기 제가 해왔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거 책을 보고 하고 있네. 해왔는데 미쳤나봐요. 자, 이게 해왔잖아요, 이게. 여기서 답을 구할 수 있죠? 답이 5번입니다. 해왔네. 자, 유사 문제는 1번은 해왔어. 지금 우리가 그만 했던 거. 미쳤나봐. 내가 해놔놓고 지금 했으니까. 요 3번. 거래 비공개성 나오면 비가역성. 됐잖아요? 됐네. 칠판 보면서 할 걸. 자, 그 다음에 유사 문제 2번, 3번 이제 안 해왔다고. 왜 2번, 3번 안 해왔냐면, 2, 3, 4, 5는, 2, 3, 4는 한번 보라는 소리야. 뭘 보라는 소리냐면,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거. 그거 보자는 소리예요. 자, 2번 가자고. 유사 문제 2번. 옳은 거 그랬습니다. 17회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잖아.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단기적 가격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잘 나왔다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서. 답이 1번.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것은 틀렸죠.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기준 때문에 소수의 소유자 공급자잖아요.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틀렸죠. 개별성 때문에 비조직성. 시장의 비조직성.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조직화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네, 조직화가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건 X거든요. 자,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공적인 기능이란 말은 국가가 하는 것들이 다 공적인 기능이야. 공익을 추구하는 거,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 그것을 공적인 기능이라고 그래. 국가는 국가가 잘 살자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이 골고루 잘 산다. 그게 공적인 기능이라고. 그럼 공법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공법이. 그럼 경찰은
자기가 잘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정부의 안녕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공적인 기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거래 활동이 공적인 기능을 띠는 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야. 그것이 공적인 기능을 띠는 겁니까? 아니죠. 개인끼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적인 경향을 띈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부동산 거래는 사인들끼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그때는 공적인 경향을 띠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하면 부동산 활동은 공적인 경향을 띠겠습니까? 사적인 성향을 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띈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국가가 하는 게 있고 그 지자체, 즉 공적 부분이 하는 게 있다고. 그 사적 부분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사고 판다. 여러분이 아파트 짓는다. 제가 집 짓는다. 무슨 공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사익을 추구하지.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거래 활동은 또는 부동산 이용 활동은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요. X. 공적 주체가 하는 것만 공적인 경향을 띠는 거야. 근데 개인이 하는 것은 다 사적인 경향을 띈다고. 근데 그런 말 없이 무조건 공적인 기능을 띈다. 그럼 OX? X.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그럼 무슨 공익을 추구합니까? 우리 사익을 추구하는 거지. 국가끼리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라. 그때는 공적이라고. 이걸 4번 지문 이렇게만 하면 옳은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 공적 주체하는 거래 활동은 공적인 경향을 띈다. 그러면 옳은 말이 된다고. 근데 그런 말 없이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격이 다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럼 지역별로 가격이 균등해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야 돼. 균등해진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사문제 3번으로 가볼까요? 유사문제 3번 옳지 않는 거.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서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자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체성이 낮다. 옳은 말.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도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걸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내면요.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불안전하여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OX, X. 수행하는데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완만하다.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탄력적은 완만하죠? 옳은 말. 자,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은 하락한다. 두 제가 대체제입니다. 두 제가 대체제면 한 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제의 수요 증가, 수요 우선 우측이동, 가격 상승.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5번은 아까 금방 설명했던 거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 첫 번째가 토지형 형태의 결정. 이, 가, 정, 자, 교, 양에서 이가 토지형 형태의 결정. 근데 그 토지형 형태는 어떻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OX, O. 이렇게. 4번. 옳지 않는 거. 1번.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적 시장이다. 2번.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해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분화되면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 말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시장이 분리된다는 소리야. 주거용 분할 시장, 상업용 시장, 공업용 시장. 그게 재화의 특성이잖아요. 자,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택 시장, 토지 시장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건물 시장, 토지 시장 이렇게. 3번.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 공급 조절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OX? O.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 말이잖아요. 4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성, 거리의 비공개성. 그러면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안전. 공개 안 되니까 불안전. 자, 5번. 대부분이 강성혈축 시장이면 OX, X. 부동산 시장은 강성혈축 시장이 없다. 중강성까지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성혈축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OX, X.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혈축 시장이니까 미래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자, 이제요. 테마 16번으로 가죠. 테마 16번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그럼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봐요.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어떻게 세 가지가 공부해야 되냐면, 자, 효율적 시장. 그럼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첫 번째가 약성, 중강성, 강성에서 초과이윤 여부. 그럼 강성은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이윤 여부는 약성, 초과이윤이 있다. 중강성, 초과이윤이 있다. 강성, 초과이윤이 없다. 강성이윤은 초과이윤이 없습니다. 초과이윤. 초과이윤, 강성은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됐다. 우수한 정보 없다. 정보 비용 없다.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는다. 약성효율적 시장은 그 시장이 없는 거. 현재, 미래, 기본적 분석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도 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뭔만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다? 중강성까지다. 자, 이거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할당.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복잡하면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한 경쟁 시장도,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규 수업 시간 안 했지만 정보가치 계산 문제. 이거는 좀 이따 해볼까요? 아주 쉬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기억하는 거. 그러면 효율적 시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부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끝난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여기에 자, 칠판 볼까요? 테마 16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27회 때 문제니까 그래도 최근 문제입니다. 자,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돼요? 어떤 정보가 반영된가에 따라서 과거 정보가 반영됐다? 약성. 현재까지 반영됐다?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강성.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어떤 정보까지 반영된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게 1번 지문이에요. OX? 1번 지문이 이 말이냐. 효율적 시장은 약성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강성은 미래의 정보까지, 현재의 정보까지.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반영되는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을 나눕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2번 강성 효율적 시장 나오면 없다. 없다. 공포된 정보는 물론이요. 공포된 정보는 2개.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이 공포된 정보를 공개된 정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또 다른 말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과거나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다 땅 샀다 하면 그나마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자기들은 뭐라 하지만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는 정보, 미래 정보를 이용한 거지. 자기들끼리는 공개됐겠지. 자기들끼리는. 그지? 자, 공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포되지 않는 정보, 이게 미래의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다 반영됐으니까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지문. 3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안정경쟁 시장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하는 시장이다. 옳은 말. 이 안정경쟁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정보의 안전성 그래. 정보의 안전성. 정보의 안전성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됐다. 그러니까 다 공개되어 있다는 소리는 현재, 과거,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보의 안전성은 과거의 정보, 플러스 현재의 정보, 플러스 미래의 정보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반영된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강성. 여기다 준자 넣으면 틀린 말이 된다고. 강성. 그러니까 강성효율적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에 가장 부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4번 약성혈주 시장에서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게 여기에 과거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약성에서 지금 과거의 정보를 분석했답니다. 분석했어요. 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OX, X. 잘 생각해봐. 약성혈주 시장에서 지금 과거 정보 이용했죠.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린다고. 여기도 약성혈주 시장, 이거 현재란 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약성혈주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 이게 과거의 정보야. 과거의 정보. 그럼 지금 약성혈주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소리야. 맞죠? 그럼 약성혈주 시장에서 과거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약성에서 과거 정보 이용했습니다. 초과이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초과이는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봐봐. 약성혈주 시장에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여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게 초과 이윤이라고. 초과 이윤. 여기 초과 이윤. 그럼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렇게 복잡하겠지만 약성혈주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 X? X. 획득할 수 없죠.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5번 중간성혈주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 이게 과거의 정보 뿐만 아니라 현재 새롭게 공포되는 정보, 현재의 정보,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요 긴 지문, 요 세 개 지문인데 이 말이잖아요. 중간성혈주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됐지요? 그럼 틀린 것은 몇 번? 4번. 자, 유사문제 1번으로 가볼까요? 유사문제 1번. 그럼 유사문제 1번은 역시 틀린 거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중간성혈주 시장은 공포된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OX, X. 답이 몇 번? 1번. 선생님 왜 틀렸는데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했잖아. 그것은 중간성입니까? 강성입니까? 강성. 그래서 중간성에서 틀렸죠. 이게 틀렸죠. 이렇게.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정보가 다르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매수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모른다. 매도인은 쏙쏙들이 알고 있다. 그럼 매수인 눈탱이 봐버린 거야. 자, 8억짜리인데 10억에 팔아버린다. 눈탱이 봐버린다. 그게 가격이 왜곡된 거야. 자,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 형성의 왜곡을 처리할 수 있다. 눈탱이 봐버린다. 여기다 눈탱이 이렇게 써버린다. 그치? 근데 매수인이 이 사는 사람이 지금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면 매도인한테 속으로 그랬지. 이 도둑놈 그러겠지. 그치? 8억짜리인데 10억에 팔아 안 사. 이렇게 하겠지. 그때는 여기 가격 형성이 왜곡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미쳐버리겠다. 자, 요거 잘 봐요.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이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 수요가 비탄력 찍을 때. B가 크다. 비탄력 찍을 때 가격 변화가 크다. 기억납니까? 그렇지. 균형의 변동. 지난주에 균형의 변동에서 1번 수요만 변하는 경우, 2번 공급만 변하는 경우, 3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4번 탄가 비거, 5번 비탄력 찍을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의 비탄력 찍을수록 균형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됐죠? 이게 B가 크다. B가 크다. 그럼 3번 집은 옳은말 틀린말? 옳은말. 3번이 B가 크다. 이렇게. 자, 4번. 답은 이제 1번 나왔으니까. 선생님 나는 나머지 것은 난 몰라. 1번이 틀렸잖아. 그럼 1번이 답. 그래도 상관없지 뭐. 예? 4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비가역성은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은 한 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한 번 잘못 이용하면 그게 비가역성 때문에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은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봐요. 자, 의사결정 지원 분야. 여기요. 의사결정 분야가 어디냐면,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의사결정해야 되겠다. 의사결정해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이걸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의사결정이야. 그러면 이 의사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 분야. 의사결정 분야는 의사를 생략하고 결정 분야라고 그래. 저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이 있으면 이상한 거야. 기억이 있으면. 근데 저걸 왜 여러분이 기억이 없냐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고 갔다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연구 분야라는 게 나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가 현상이야. 그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고. 근데 연구 분야라는 게 있다고. 연구 분야.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이 연구 분야하고 연구 대상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이 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이라고. 이 책에. 그럼 이 책 보면, 부동산 책 보면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있고, 수요 공급도 있고, 경기 변동도 있고, 그거 배우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뭐가 되냐면 이 책에 있는 게 투자 활동, 감정평가 활동, 개발 활동, 이게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현상, 수요 공급 현상,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에서는 뭘 연구합니까? 활동과 현상이야. 그럼 연구 분야도 똑같은 말이야. 부동산학에서는 뭘 연구합니까? 뭘 공부합니까? 투자도 공부하고, 여기 부동산 활동이 투자 활동, 그 다음에 돈 빌린 거, 금융 활동, 부동산 개발한 거, 개발 활동,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여러분이 중개하죠? 중개 활동, 이런 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연구 분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구 분야는 기초 분야라는 게 있고, 쓸 필요 없어서 보면 알아요. 이걸 지금 설명해서 제가 장황히 설명하는 거예요. 기초 분야가 있는데 이게 이론이야, 이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연구하고 저만 연구하죠? 그렇지? 연구하는데, 이론하고 실무를 연구하는 거야. 이론하고 실무. 그러니까 이론 분야가 있고, 실무 분야가 있는 거야. 이론 분야가 있고, 실무 분야가 있는데, 실무 분야를, 실무 분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분야는 다시 두 개로 나눈다고. 어떻게 나누냐면, 결정 분야가 있어요. 결정 분야. 결정 분야는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 그럼 여기 봐봐요. 투자, 금융, 개발, 감정, 평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마케팅, 이런 거 있다고 그런 거. 권리 분석. 그럼 이것 중에서 내가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게 여기 있네요. 투자할까 말까 결정. 금융 돈 밀릴까 말까 결정. 개발 할까 말까 결정. 그래서 투금계. 투금계는 결정 분야라고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융, 개발, 이게. 그럼 생각해봐요. 투자, 금융, 개발을 할 때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됐습니까? 신중하지 않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그 말이야 지금. 봐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액성 한번 잘못하면 원래 산대로 데려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할 때 투자, 금융, 개발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했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중요시 되냐면 이 결정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 분야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있다. 그게 결정 지원 분야예요. 결정 지원 분야. 그럼 이제 결정 지원 분야가 뭐가 되냐면 결정 지원 분야는 내가 투자할까 말까 결정할 때 개발할까 말까 결정할 때 지원, 서포트 해주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평가야. 그럼 감정평가가 잘 해야만이 이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고 이제. 예. 장황히 설명했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 다음에 비싼 것을 한다.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럼 신중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된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성이 있다. 중개도 결정 지원 분야라고. 중개도. 중개사가 그거 돈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담,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이 결정 지원 분야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건 많이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라든지 아니면 중개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 결정할 때 지원을 해주는 분야니까 그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5번 부동산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공적 제한, 공법 선생님이 말하는 거. 사적 제한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 영익물권, 담보물권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X? 오. 이 공적 규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토지 가격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유사문제 1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문제 1번은 답은 쉬운데 그 밑에 내용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자, 유사문제 2번을 먼저 풀까요? 책 보고 유사문제 2번. 유사문제 2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불안정인 시장에서도 할당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OX? 오늘 배웠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 다음에는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할당일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진입 장벽의 존재는, 이 말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돈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비싸니까. 그렇죠? 타워팰리스 시장에 들어가기는 더욱더 힘들죠? 부산의 LTC 시장은 엄청나게 비싸다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LTC 건물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시장에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진입 장벽이란 소리야. 그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의 존재는 들어갈 사람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까 소수일까? 소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전해지는 거지.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나눠진다는 소리죠. 지역별로, 용도별로.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한다. 서울하고 부산이 부동산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다. 초과 수요, 불균형이야. 수요 공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야. 그러면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4번. 강성혈축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를 얻을 수 있다. OX? X.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가 29회 때 문제예요. 29회 때. 29회 때도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겁니다. 강성혈축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5번.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엄청나게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적 제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판에 이제 유사문제 3번 있는데요. 유사문제 3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자, 7판 볼까요? 3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31회 때 작년 시험 문제인데 아까 공매 배우셨죠? 공매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어떤 물건을 빌려서 그것을 나중에 똑같은 물건을 줘야 된다. 그게 공매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빌려서 팔고, 그러니까 공매는 없는데 파는 거야. 내가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 그래서 팔아버려. 그럼 내가 없으면서 팔잖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그 주식을 갚아주는 거야. 똑같은 걸 갚아야 돼. 근데 주식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은 공매가 발달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공매라는 게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잘 들어보셨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상품이 다 똑같아야 되거든? 근데 주식은 상품이 다 똑같아. 주식은. 그래서 주식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에 좀 가깝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완전히 완전경쟁 시장 아니지만 그나마 좀 가깝게 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서 1번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없다 그래야죠. 없다. 발생한다 아니라 발생할 수 없다. 답이 몇 번? 1번. 자, 2번. 자, 1번은요. 3번에 1번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처음. 이런 거 안 나왔고. 나머지는 나온 건데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거라 이게. 2번 부동산 시장이 강성유월적 시장일 때는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OX? 강성유월적 시장은 초과인 없으니까.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규모는 33평, 44평. 품질은 좋고 나쁨 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하위 시장은 부분 시장이 존재한다. 부분 시장. 여기 전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 그러면 서울 지역, 부산 지역, 강주 지역, 대구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이것을 하위 시장, 부분 시장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위 시장이라는 말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다가 처음으로 지금 또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하위 시장이 부분 시장. 그래서 오른지만. 4번.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혈주기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시장이 반영된다. 이 말은 중강성 혈주기 시장이면 그러면 무슨 정보까지 반영돼요? 현재. 중강성 혈주기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된다고. 반영되어 있다. 그럼 현재의 정보가 새로 공개되는 정보, 새로운 정보, 공개되는 정보, 이게 현재의 정보라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혈주기 시장이라면 현재의 정보가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되지. 중강성 혈주기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혈주기 시장일 때는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이 새로운 정보가 현재의 정보라고. 그럼 현재의 정보는 바로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약성이다. 부동산 시장이 약성이다. 그럼 약성은 과거의 정보 반영되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약성이면 새로운 정보가 바로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란 말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바로 반영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현재의 정보도 바로 반영된다. 그래서 옳은지.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일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든 독점 시장이든 불안정한 시장도 할당 일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정보가치라는 걸 이제 계산 문제 갑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정보가치 계산. 정보가치 계산이 여기 우리 책 보면 그러면 테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사 문제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총 4번인가 네 번인가? 그러니까 4번 냈으니까 4문제 중에 지금 3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3문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공식 하나를 암기하는 거야. 공식 하나. 우리 책에 풀어있는 것을 보면 이게 풀어있는 게 잘못 푼 게 아니야. 잘못 푼 게 아니라 제대로 정통으로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통으로 풀어도 되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공식을 외워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그 공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공식을 어디다 써놓냐면 여러분 페라토를 쓰는데 제 생각에서는 테마 17 밑에 핵심 포인트 가면 그러면 3번에 정보를 알 경우 대상부터 현재같이 나오죠. 그 밑에 가면 약간의 빈 공간 나오죠. 자, 거기다 써놓으라고. 거기다가 좀 예쁘게 써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 정보가치 나오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풀리니까. 자, 정보가치 저도 최대한 예쁘게 써볼게요. 왜 웃어요? 예쁘게 쓴다는데 정보가치는 이렇게 정보가치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선생님 말부터 녹록치 않은데? 그렇지, 말부터 녹록치 않지. 지금 뭐 실현가치가 뭐고 미실현가치가 뭐야 도대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쓰긴 해요. 자,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자, 1 플러스 R의 n승. 아, 선생님 나는 안 외울란다. 너무 복잡하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몇 번만 집에 가셔서 한 10번만 써보면 금방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미실현 가능성이야. 실현 가능성 쓰면 안 돼. 미실현 가능성. 이 공식 이용하면 바로 문제가 풀려요. 다 쓰셨죠? 좋아. 그러면 여기를 접목시킬까, 이거 접목시킬 건데,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풀지 말 거. 여기가 나는 이렇게 띄어놨는데, 붙어놨네. 이렇게 띄어놨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이게 정보 가치야.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정보 가치라고. 가치는 현재 값이니까. 그러면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졌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야. 신역사가 들어선다고 그죠? 이게 실현 가능성. 그럼 실현 가능성은 몇 %입니까? 40%.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성이 아니야. 미실현 가능성이라고. 미실현 가능성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야.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미실현 가능성이죠. 그럼 미실현 가능성은 몇 퍼센트입니까? 60%.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 토지 1년 후의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 8억 8천. 이게 실현가치야, 실현가치. 신역사가 들어섰다, 실현됐다는 소리야. 이게 실현가치라고, 실현가치. 그럼 미실현가치는 들어서지 않는다는 소리야. 신역사가 들어서면 실현된 거야. 들어서지 않으면 미실현된 거라고. 그러면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 나오죠. 여기에 미실현가치야. 미실현가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실현가치, 미실현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다 하고 여기다 공식 대입하면 바로 정보가치 나온다고. 자, 제가 공식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플러스 R이 요구수입니다. 요 R이 요구수. 요구수 몇 퍼센트? 10%. 0.1. 요 N이 기간. 기간은 1년 후입니까? 2년 후입니까? 1년 후. 1년 후. 그러니까 여기에 1을 쓸 필요가 없음. 1년 후니까. 그 다음에 실현가치는 얼마? 8억 8천. 8억 8천. 미실현가치는 얼마? 6억 6천. 자,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은 60%, 0.6. 이거 계산하면 바로 나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 2억 2천. 여기에 2억 2천이 되고 여기다가 0.6을 곱했잖아요. 0.6. 그러면 얼마가 나오면 1억 3,200인가 나와요. 그럼 1억 3,200. 그러니까 봐요. 8억 8천에서 6억 6천 뺐습니다. 그럼 2억 2천. 여기다 0.6을 곱하면 이 전체가 몇 나오냐면 1억 3,200이 나와요. 그걸 1.1로 나누는 거야. 이건 이제 1.1로 나눠요. 그러면 1억 2천이야. 이게 답이 된다고, 이게. 자, 처음 하니까 좀 낯설어요. 낯설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정보가치는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외우시면 돼. 그럼 금방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알았으니까 연습해보면 될 거고, 책에 있는 대로 풀지 말 거. 자, 그러면 거기 1번하고 2번 유사문제 나오죠? 그 유사문제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돼.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유사문제 2번. 유사문제 2번이 29회 때 최근에 낸 거예요. 유사문제 2번. 그럼 유사문제 2번에다가 이걸 갖다가 가장 그대로 넣어보자고. 되는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정보가치 구하라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지워, 이제 이렇게. 이거 지우고 나서 여기다 대입해봐. 정보가치는 이렇게. 그러면 실현가치 여기 볼까요? 실현가치는 이게 개발된다면 얼마인가 그 소리야. 여기 보면 2년 후 도심에 독가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이 50을 알려졌다. 2년에 도심에 독한 쇼핑몰이 개발되면 A토지 가격은 6억 500이다. 그러면 실현가치가 뭐 얼마야? 6억 500. 그럼 실현가치가 6억 500만 원이라는 소리야. 6억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3억 250. 3억 250만 원입니다. 자,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50이죠. 그럼 미실현 가능성도 50이야. 0.5. 1 플러스 자, 할인율 몇 퍼센트? 10%. 0.1. 몇 년? 2년. 2수. 요거 계산해봐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 이제 5번이 나올 거예요. 5번. 1억 2,500이 나올 거다고. 자, 계산하면 금방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번 문제, 유사문제 1번 문제는 15에 추가니까 가장 쉬울 때야. 그럼 이제 유사문제 1번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거 쓰시고. 여기 이제 유사문제 2번을 써보시고, 이제 다 썼다면 유사문제 1번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테마 17번에 있는 정보가치는 요 공식을 외우는 거야.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됐습니까? 이렇게. 다음 주에 시험 한번 볼까? 그동안 배웠던 거.
핸드폰으로 누르고 싶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되는가? 이거 되면 1억 2,5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가 여기서 외웠다가 계속 연습해 보시라고. 그럼 무조건 되게 돼 있으니까.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유사문제 1번 한번 가볼까요? 유사문제 1번을 여기다가 이거 지워버리고 이걸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지워버리고 유사문제 1번을 유사문제 1번을 지워버리면 그러면 유사문제 1번 갑시다. 자, 정보가치 구하라겠어요? 그럼 정보가치 구하라겠으니까 우리는 공식을 알잖아요. 자,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빨리 써야지 잊어버리니까 천재 있으면 잊어버린다니까 빨리 써야지 같이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이렇게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승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 문제를 여기다 적용을 해봐요. 1번 문제 자 1년 후 두 번째 주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를 개발될 경우 얼마? 6천 이게 실현가치 그럼 여기 1번은 6천 마이너스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4천을 빼요. 6천에서 4천을 빼요. 자 곱하기 미실현 가능성 나오죠. 그러면 미실현 가능성이 몇입니까? 6 마지막에 기업도시 개발 가능성 40이죠. 그럼 미실현 가능성 60% 0.6 1 플러스 할인율 몇 퍼센트? 20% 20% 맞죠? 요구수 20% 0.2 몇 년입니까? 1년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거지. 이걸로 그럼 여기 봐요. 여기 6천에서 4천을 빼 6천에서 4천을 빼면 2천이죠. 2천에 0.6이면 얼마야? 1200 됐지요? 1200을 1.2로 나눠 1200을 1.2로 1200 나누기 자 이거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1200 나누기 몇? 1.2 그럼 몇입니까? 1000만 답이 1000만 원일까요? 예, 답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공식 외우면 바로 된다. 공식 외우면 자 이게 정보가치랍니다. 자 테마 18번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하죠. 됐습니까? 예.